자, 이제 교재 226페이지 점유권이죠. 점유제도. 의의는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본권, 소유권과 구별입니다. 제가 이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유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정당화시킨 이유, 본권은 뭐가 되죠? 소유권이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뭐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할 때 초반에 이게 자꾸 이게 소유권하고 헷갈립니다. 소유권하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이게 의인 거죠. 이번 사회적 작용이 나오는데 결론 보시면 평화설이 다수설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쳤어요. 그러면 훔쳤으니까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만약에 점유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을에게 훔쳤다라는 소문이 나면 개떼같이 을한테 뭐죠? 달려들겠죠. 왜요? 을에게 뭐죠?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뺏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누가 뺏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개떼같이 달려들 거고, 또 누가 뺏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카메라라고 하는 시덥잖아하는 물건 때문에 온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뭐죠?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이뻐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구장이 떠올라요. 야구장 같은데 파업을 날아가면은 저도 어쩌다 한번 가보면 공이 막 저한테 날아오면 막 저는 막 무섭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맞아 뒤질지도 모르는데 막 달려든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잡으면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야구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혼란스러운데 이것이 사회 곳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입니다. 그럼 연역해가지고 로마적 요소에가지고 포세치오가 나오고 게르만적 요소에서 게베르가 나오는데 이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절대 안 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우측에 다시 4번에서 점유권의 의의가 나오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주의하시고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과 뭐죠?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이유, 점유할 수 있는 권리하는 뭐죠? 별개의 권리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단에 점유 개념 해가지고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넘겨보시면 사실상 지배가 뭐냐라는 개념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해가지고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적극적인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지만 내가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게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표해줘 볼게요.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는 5번이죠. 절취한 자. 훔쳤으니까 뭐는 없어요? 본권, 소유권은 없고요. 그 대신 뭐는 인정이 돼요? 점유권은 인정이 되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은 다 뭐죠?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의 답이 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관념화가 나와요. 심지어 얘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죠.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항상 일치돼야 되는데 그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점유의 관념화라는 것이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됐다는 얘기니까 결국 두 가지 힘을 알 수 있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을 해줘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란 의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점유 보조자예요. 누구냐? 우측에 보시면 195조가 나와요.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오르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되죠. 그러면 가정부나 점원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거죠?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정부나 점원은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점유권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이게 뭐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근거 나와 있고 성립 요건에서 가, 나 하고 넘겨보시면 가나가 나오는데 이 요건은 중요하지 않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점유 보조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나오죠. 가번 부부 사이입니다. 재밌는 거는 1번 민법은요. 남편을 점유주로 하고 부인, 처를 점유 보조자라고 1번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은 처를 뭐로 이해해요? 점유 보조자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그거는 있는데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처를 뭐로 보지 않아요? 점유 보조자로 보지는 않죠. 그죠? 왜요? 뭐가 아니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요새 가끔 보면은 오히려 처보다는 남편이 점유 보조자가 아닌가, 제가 스스로가 점유 보조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밤늦게 수업 끝나고 들어가면 내 냉장고 붙어 있죠. 빨래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막 밤늦게 12시에 빨래 개고 있어야 되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집에 누워 있으면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다른 데 보고 싶어도 그거 봐야 되고요. 더더욱 엽기적인 거는 보기 싫다고 다른 방 가면 막 짜증내. 그러니까 제가 보기 싫어도 같이 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뭐 내 딸 금사리 원이 막 그런 거 막 보고 있으면 막 아우 뭐 저런 그지 같은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시와 명령을 받고 복종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부는 뭐가 아닙니까?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니까 처나 남편이든 뭐가 될 수 없어요? 점유 보조자가 될 수는 없죠. 그죠? 보면은 참 보면 남자들이 좀 불쌍해요. 그래서 안 해보셨어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이게 시험과 상관없는 건데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그죠? 여자분들이 그죠? 요새 남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시죠? 남자들이 결혼하면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제 처가 저한테 뭐 기분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가지고 엄마 있잖아. 아 우리 지민이 엄마가 말이야 이번에 나한테 막 이랬어. 이러면은 집안이 뭐가 나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나 혼자 꾹 참아야 돼.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러더라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너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이런 빙시 같은 놈을 욕하니까 구조적으로 요새 보면 그죠? 그래서 제가 제처하고 신혼 때 부부싸움 하면서 인간아 너는 어디 가서 떠들기나 하지 그잖아요. 자기 장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어. 아주 미치게 죽겠어 내가 그냥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지시명령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기관 대표이사 이사도 뭐죠? 보조자가 아니죠. 당연한 거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다번인데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을 생각하실 때 소유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소유권과 점유권은 뭐예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재 얘기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베개 딸내미한테 딸랑이를 사줬어요. 그럼 딸랑이는 엄마 거에 딸 거예요? 딸 거죠. 그죠? 왜요? 명백히 2년간 빌려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이쁜 딸 너한테 준다니까. 그 소유권은 명백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딸에게 있는 거죠. 근데 딸은 뭐예요? 지멋대로 흔들 수가 없잖아요. 밤늦게 흔들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식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효과는 요거죠.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있고요. 점유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간접점입니다. 일단 의인은 사실성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간접점유자고요. 내용은 반대겠죠.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다만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상대방은 점유자고 직접 간접을 불문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럼 누가 간접점유자냐? 법조문을 보면 되겠죠. 자칙하단에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런 얘기죠. 자신의 물건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점유자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차가 나왔으니까죠.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갑을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하고 을을 임차인이라고 하잔 말이죠. 그럼 이제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뭐가 있으면 명백해요? 점유자이면 명백하죠. 근데 갑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자신의 물건을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을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갑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점유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 임차인, 점유자, 직접 점유자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 을이 퇴근해 와서 보니까 갑이 집에 자빠져 자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집에서 나갈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임대인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이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병이 그 집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나갈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되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기능 및 이유회고 나와 있고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간접점유의 효력이 나와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1번 점유권자다. 따라서 2번 점유 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읽어봐야 됩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박스 밑에서 한번 자력구제권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상속인이 들어갑니다. 상속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되는 사람이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거죠. 왜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고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에 계신데 저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되죠.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제주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뭘 안 하면서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면서도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되니까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되겠죠. 끝이죠. 우측에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상속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이 인정한다. 맞죠? 왜요? 점유권도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요.
3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고요.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입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뭐가 인정되죠? 점유권이 인정이 되죠.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경계는 중첩적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죠?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임이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이 추정이 되고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의 취득하면서 선의 평온 공유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뭐라 하느냐 하면 타주 점유라고 해요. 선의 반대말은 악이겠죠. 평온하다는 말이 뭐냐면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 이런 말이에요.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를 우리가 평온이라고 하고요.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 폭력에 의한 점유겠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남자 여가자하고 막 진한 키스신을 했어요. 형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한 키스를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처벌을 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공연 음란죄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라면 뭐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처벌할까요? 거의 안 하죠. 우리나라 그죠? 그냥 법이 있을 뿐 쓰이지 않는데 최근에 그렇게 죽었었을 줄 알았던 게 처벌하는 예가 발생했는데 재작년이죠. 벌써. 제주지검의 지검장이 그죠? 편의점 앞에서 뭐죠?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여학생이 뭐죠? 여중생이 뭐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검장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검찰조인데 지검장이면 뭐 행정조직을 비교하면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니까 지검장이 2인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차관급인데 지금 뭐죠? 음란한 행위에 따라서 뭐죠? 처벌받고 오버뒀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연 음란죄입니다.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처벌합니다. 아무튼 공연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공개적이라는 뜻이죠. 반대말은 뭐가 돼요? 은비한 점입니다. 은비.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유과실이겠죠. 그죠? 유과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 우측에 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데 하자 있는 점유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점을 점유권이 있다는 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게 뭐라고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이죠. 따라서 요 하자 있는 점유자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훔쳤어요. 왜 훔쳤겠습니까?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자주점유고. 남의 카메라인지 뻔히 아니까 뭐예요? 악이고. 몰래 훔쳤으니까 뭐예요? 응배의 점유지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주점유가 타주 나오는데 개념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죠? 타주점유.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구별하는 기준은 조심할 것은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뭐가 되냐면 자주점유가 되고요. 만약에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빌렸다면 그 점유는 뭐가 되는 거죠?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래도 무슨 점유냐면 자주점유예요.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습니까? 가지려고. 그러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래요. 타인 소유물이래요. 그래도 무슨 점이냐면 자주점유인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샀습니까? 물론 남의 물건을 샀다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근데 왜 남의 물건을 샀겠어요? 가지려고. 그러니까 무슨 점유가 돼요?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인데 만약에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솔직히 이 판례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잘못된 판례거든요. 왜냐하면 무효인 줄 알면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선의가 아니라 악이지. 왜 갑자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느냐. 이게 논리 모순인 거죠. 솔직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 무효인지를 알면서 매매 계약했어요? 가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점유해야 되거든요. 타인 소유물임을 뻔히 알면서 했다면 선의가 아니라 뭐예요? 악이었죠. 계속해서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죠. 왜요? 왜 남의 물건인지 알면서 샀어요? 가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명백히 뭐죠?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는 민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고 이상하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가 돼버렸냐면 요 알면서라는 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효에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고요. 234페이지 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앞부분의 판례는 뭐냐면 요거죠. 주관적 의사를 따지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판례고요.
우측 235페이지 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권한의 성질상 자주점인 경우가 나와요. 자, 보는데 첫 번째 판례 보시면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무슨 점이에요? 자주죠. 그 매매가 나중에 무효임을 밝혀졌어요.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에요. 매도인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더라도 일단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란 판례. 그다음 세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자주점임을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증을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예요. 왜요?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2014년 판례는 뭐 큰 의미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인 경우인데 맨 밑에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다.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것은 알면서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점유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도 경계를 침범했거든요. 근데 경계를 침범했다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에요.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면서 샀으니까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 보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알면서 샀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란 얘기죠. 그 다음 판례는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쓰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밑에 판례는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름을 빌려진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판례는 공유가 나와 있는데 요거죠.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다. 근데 현 을의 지분 범위에서 갑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가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점유는 무슨 점유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고요. 마지막 판례도 이것도 일종의 뭐죠? 경계 침범입니다. 경계가 침범됐는데 면 침범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면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알면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남의 땅에다 묘를 쓰는 것은 뭐예요? 타주.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 공유자 1인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그 점유는 뭐죠? 타주다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그죠? 좌측에 5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인데 주의하실 것은 하자 있는 점유자도 무엇은 인정이 됩니까? 점유권은 인정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민법의 추정 기정해가지고 선입, 평언, 공연은 뭐가 돼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토지를 매수해 이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명의 수탁자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도 뭐죠? 타주 점유고요. 3번 타인의 토지 분묘를 설치한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죠.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이 기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지라는 말이 뭐냐면 밑바닥 땅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밑바닥 땅. 그래서 분묘의 기지라는 말은 분묘의 밑바닥 땅을 뭐하고요? 점유하는 경우 이런 말이니까 용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 좀 따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주 점유에서요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점유가 뭐로 바뀐다고요? 타주 점유로. 언제 바뀌느냐? 임도 의무 발생 시 이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고요? 타주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볼게요.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매도인에게 뭐가 발생한 거죠? 인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가 되죠.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이 돼요. 따라서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악이고요.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요? 타주 점유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가 되겠죠. 그 다음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권리의 취득과 상실과 중복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점유권의 소멸까지 나왔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하단에 6 점유의 효력이 나오는데 이 점유의 효력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